한국이 4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를 클로즈하지 않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싱가포르 상황은 한국에서는 참고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사 방법 자체가 약간 좀 틀리거든요. 싱가포르하고 한국하고.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반에서 선생님이 감염자가 되셨다. 그러면은 한국은 그 반 학생들 다 검사시킬 거 아닌가요? 혹시라도 그 반에서 또 한 두세 명이 나왔다. 그럼 그 반 학생들이 같이 노는 친구들, 그쪽 반 아이들도 다 검사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개학을 했어도 수업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지금 그렇게 검사를 안 해주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1월 2일 날 첫 학년이 시작되거든요. 싱가포르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학교를 클로즈한 적이 없어요. 1월 2일 날 첫 학년이 시작되고 지난주에 텀방학이었어요. 일주일 텀방학. 한국의 약간 봄방학 같은 거요. 그런데 텀방학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한 분이 감염되셨어요. 그런데 선생님하고 아주 가까이 접촉했던 사람들은 자가격리 들어가고 그리고 학교는 그냥 하루 문 닫고 소독하고 계속 학교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중학교 아이가 또 감염이 됐었는데 그때도 학교는 그냥 하루 문 닫고 소독하고 다시 다 수업이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러고서는 텀방학이 됐다가 많은 학부모들이 좀 불안해했어요. 왜냐하면 점점 싱가포르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교 그 텀방학을 일주일만 하지 말고 좀 더 연장하기를 바랬는데 그냥 개학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나서 개학을 한 다음에 바로 그 한국에서도 뉴스에 나왔던 유치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는 유치원 선생님 두 분이 걸리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사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 두 분 선생님께서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는 유치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원 하루만 문 닫고 소독을 하고 계속 운영을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갑자기 그 유치원에서 18명인가가 추가 감염이 된 거예요. 싱가포르는 지금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해주고 있냐면 내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일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들어가요. 근데 이 14일간 자가격리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 먼저 검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들어가시고 나서 유치원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본인들도 증상이 있으니까 다 검사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18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는데 여기에 아이들은 한 명도 없어요. 다들 선생님 아니면 그 유치원에서 일하는 스태프분들 아니면 그 원장님의 가족분들이 다 확진이 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 유치원은 하루만 클로즈하고 소독하고 다시 열기로 한 걸 취소하고 14일간 모든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하면서 증상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어제까지는 아직 아이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18명, 20명이 거의 다 그 유치원에서 근무하신 선생님들하고 스태프분들이잖아요. 그 증상이 처음에 생긴 게 일주일 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주일 동안 유치원에서 생활했다는 건데 아이들을 빨리 증상이 나타나건 증상이 나타나지 않건 검사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유치원이 어떤 유치원이냐면은 싱가포르 정부 여당이 운영하는 유치원이에요. 싱가포르 정부 여당이라고는 하지만 싱가포르 독립 후에 지금까지 그 한 당이 계속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냥 싱가포르 정부 유치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은 유치원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유치원이에요. 그 원장님이 증상이 나타난 그날 저녁에 그 PCF에 다른 원장님들하고 세미나 비슷한 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를 참석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른 원장님들도 감염이 됐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전체에 PCF를 전부 4일간 클로즈를 했습니다. 자기 몸 상태를 체크해 보라고요. 싱가포르는 어제까지 현재 683명이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 사이즈가 서울보다 약간 크고 인구는 서울의 반이에요. 서울은 지금 현재 372명인데 싱가포르 인구를 서울 인구로 따지자면 서울에 지금 1300명 정도가 감염된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싱가포르는 학교 클로즈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거는 무증상자나 아니면 가벼운 증상이라서 본인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까봐 그게 좀 염려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니까요. 또 어제 오늘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게 마트나 음식점에 가면은 1m 간격을 유지하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둘 다 행해질 수 있대요. 감기 증상이 나서 병원에 찾아가면 일단 바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5일 MC를 준다고 했잖아요. 5일 병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5일 병가를 받고 만약에 집에 머무르지 않고 바깥에
바깥에 나간 게 걸리면 또 이것도 역시 벌금이나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둘 다 행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차라리 오일엠스를 주지 말고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검사를 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국립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지난주부터 사설병원으로 옮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제도 두 군데 사설병원으로 옮기고, 그리고 격리시설 따로 마련한데 증상이 가벼운 사람들은 이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의사가 그 7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온 그날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런 식으로 5일간 더 지속된다면 싱가포르에 감염 전문 병원이 있거든요. 그런 전문 병원이 하나가 더 지어져야 될 판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5일 이상 더 계속 유지된다면 싱가포르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아프면 절대 집에서 나오지 말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조건 꼭 하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중국에서 이 병이 알려졌을 때 이 병의 특징이 굉장히 가볍지만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처럼 준비하는 게 맞았던 거예요. 검사 키트도 빨리빨리 준비했어야 됐고, 그리고 확진자가 나오면 그 주변을 전부 다 같이 검사를 해서 빨리빨리 격리를 시켰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한국은 현재 9,332명인데 대구 경북을 빼면 1,533명이더라고요. 대구 경북에서도 만약에 어떤 종교적인 집단에서 집단 사태가 없었다면 아마 한국은 지금 현재 한 2,000명 이하로 막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른 나라들 막 8만 나오고 5만 나오고 이럴 때 한국이 2,000명으로 막아낼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빨리 검사를 광범위하게 시켜서 격리를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세계 언론에서 한국의 방법이 맞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따라할 수 없는 이유가 일단은 키트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키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국처럼 검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늘릴 수 없고, 확실하게 걸린 것 같은 사람 위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 사람들로 인해서 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병상하고 의료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유튜브를 올리신 분의 사연을 접했는데요. 그분 와이프께서 간호사로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일하시다가 감염이 되신 거예요. 병상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집에서 남편분이 간호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의료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 와이프 분도 만약에 자가치료가 되면 바로 또 다시 병원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된대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 중에 약간 기침을 하거나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아예 검사를 안 해준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검사해가지고 확진자로 판정되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가지고 검사를 안 해준대요. 제 지인의 아는 사람이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데 네덜란드에서도 지금 의료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검사를 지금 제대로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 민영화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의료 민영화를 추구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 부산대병원에서 노조가 부산대병원이 생기고 나서 첫 파업을 한 거예요. 의료 민영화 하면 안 된다고. 이 병원에서 파업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에서 부산대 병원 파업을 지지하고 그랬었어요. 2014년도에. 그리고 블랙딜이란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대요. 저도 이 영화를 보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영화냐면 1980년대 시작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민영화로부터 미국, 러시아, 일본, 남미 국가들의 민영화까지 공공재 민영화의 실상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래요. 민영화 찬성론자들은 민영화를 하면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는 전혀 다르대요. 수돗물, 가스, 철도, 교육, 연금 등 공공분야 민영화는 대형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민영화가 추구하는 것은 공익이 아니라 이익이기 때문이래요. 더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정치인과 민영화를 따내려는 사업자 간의 검은 동고래가 있답니다. 삼성과 의료 민영화라는 책이 있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 영리병원이 힘들게 되자 의료법인의 영리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대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저자는 박근혜 버전의 의료 민영화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의료법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한 건데요. 박근혜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는 미온적이라고 이 책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공공 부분의 민영화는 영화 블랙딜이 보여주듯 이미 실시한 나라들에서 제왕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철학자인 놈 촘스키는 부패한 권력은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라고 말했대요.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외국인이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제주도에다가 민영화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래서 결국 원희룡 지사가 중국 기업한테 허락을 해줘가지고 병원을 지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허락해준 중국 기업은 의료기업도 아니었고 부동산 회사였던 거예요. 부동산 회사가 제주도에 땅을 사들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병원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의료진도 거의 없고 사람도 없고 일단 법적으로 지어놓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왜냐면은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법에 근거하지 않은 권리 제한이래요, 이게. 그래서 얼마나 타당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거를 계기로, 이것도 어쨌든 의료 민영화된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국내 병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의료원 이런 데서 의료 민영화를 외국인한테만 해주고 국내에는 안 하고 이런 거를 걸고 넘어져가지고 법적으로 나오면 이게 또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다가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 내준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고 한참 작년인가 되게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원희룡 지사가 이거를 그러면 취소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허락을 내준 거고 그 부동산 회사에서 돈을 많이 투자한 거기 때문에 법적 싸움이 되게 오래 갈 거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의료 민영화를 처음에 군부를 떼운 거는 이명박 시절이었잖아요. 의료 민영화뿐만 아니라 인천공항도 민영화를 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결국은 무산됐지만. 그리고 박근혜 시절에 이어와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제주도에서도 민영병원을 설치할 수 있게 법이 설치됐고, 그리고 더 이제 의료 민영화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병원 노조에서 반대하고 국민 여론이 안 좋고 하니까 하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그때 의료 민영화가 됐다면, 그리고 나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의료 민영화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